창의성이 일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보다 좀 더 창의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의적 사고를 잘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음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이든 창의적이든 갑작스럽게 사고력이 향상되기는 사실 쉽지 않은데요. 도구를 잘 활용하면 부족한 창의력을 보충할 수는 있습니다. 이는 각종 연장을 통해 사람의 부족한 힘을 보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지만 만능인 연장이 없듯이 만능인 도구도 없습니다. 매우 창의적인 사람은 도구 없이도 창의적인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구는 창의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도 더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사고도구 선택법과 창의적 사고도구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모듈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은 문제의 특성에 맞춰 창의적 사고도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마인드맵, 스캠퍼 등 대표적인 창의적 사고도구의 사용법을 익혀 현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일단 브레인스토밍 방법에 대해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혹시 브레인스토밍 말고 알고 있는 창의적 사고도구가 있나요? 마인드맵과 스캠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시네틱스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의적 사고도구는 약 200여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창의적 사고도구의 시조인 브레인스토밍만 잘하면 다른 창의적 사고도구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습관이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비판하지 말고 아이디어에 편승하라고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게 되더라고요. 양을 중시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브레인스토밍 하라고 하지만 그것도 지키기 어려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혼자 있을 때는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는데 회사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일 텐데요. 마인드맵, 스캠퍼, 시네틱스 등은 모두 브레인스토밍을 보다 더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고 보면 됩니다. 때로는 강제 연상을 통해서, 때로는 평소에 잘하지 못하는 유출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지요. 그렇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문제의 특성에 따라 창의적 사고도구를 선택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요. 사례에서 나데리가 말한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적 사고도구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브레인스토밍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 모듈에서 말씀드렸던 4가지 원칙, 즉 비판 금지, 아이디어 편승, 질보다는 양 중시, 자유로운 분위기를 잘 지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창의성 학자들이 4가지 원칙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둘 사고도구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약 200여 가지가 있다고 알려질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기존의 사고도구들을 변형함으로써 새로운 사고도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고도구들은 마인드맵과 같은 자유연상법, 스캠퍼와 같은 강제연상법, 시네틱스와 같은 유추연상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창의적 사고도구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의 내용을 듣고 OX 여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유연상법이 강제연상법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마인드맵에는 아이디어 발상은 물론 기억력 증진의 효과도 있다. 시네틱스에는 직접 유추, 의인 유추, 상징 유추 등 3가지의 유추 방법이 있다. 어떠신가요? 답이 무엇인지 알쏭달쏭 하신가요? 이번 시간에 학습을 마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둘러싸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는 유사한 것들이 존재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온 이유도 내가 갖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변에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문제의 원인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도한 빚 때문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빚은 없지만 줄어드는 월급과 늘어나는 생활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 등 여가 활동에 쓸 돈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흔히 현재의 상태와 목표와의 갭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여기 재테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3천만 원의 종잣돈을 갖고 있고 또 한 사람은 1억 원의 종잣돈을 갖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의 종잣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3년 내 1억을 목표로 재테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반면 1억 원의 종잣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높게 연간 8% 정도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테크 문제로 고민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두 사람 문제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간 8% 수익률 목표를 만족시키기도 쉽지 않지만 3천만 원의 종잣돈을 3년 내 1억으로 만드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똑같은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의 원인도 모두 다르고 현재의 상태와 목표와의 갭의 크기도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 사고도구는 크게 자유연상법, 강제연상법, 유추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최초의 창의적 사고도구로서 자유연상법에 속합니다. 지금은 도구라기보다는 창의적 사고도구의 대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며 사실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만 잘 지킨다면 다른 도구들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의 4가지 원칙을 잘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4가지 원칙들을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고든법은 문제를 추상화시켜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기법입니다. 만약 스마트폰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우라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다소 추상적인 주제인 전자기기의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그런 다음 좋은 아이디어를 스마트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인식의 경계를 허물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인드맵은 이미지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브레인스토밍 한다는 점에서 역시 브레인스토밍보다는 조금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미지의 힘 때문입니다. 강제연상법은 도발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브레인 라이팅처럼 아이디어 도출 개수를 미리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억지로라도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도발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유추법은 직유, 은유, 의인화 등을 통해 인식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창의적 사고 기법들은 브레인스토밍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반대로 아이디어를 쉽고 빠르게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춘 사고 기법도 있습니다. 바로 형태 분석법과 속성 열거법입니다. 형태 분석법은 형태를 먼저 분석한 후 각 형태별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형태 분석법을 적용하여 스마트폰의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의 형태를 분석합니다. 기구부와 회로부로 나누고 기구부의 경우 액정, 본체, 배터리 등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액정, 본체, 배터리 등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작은 문제들에 대해 아이디어를 도출하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아이디어의 혁신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속성 열거법은 속성을 먼저 열거한 후 각 속성별로 아이디어를 도출한 후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높은 기법을 적용할수록 실패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유는 혁신성이 높은 대신 효율성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낮은 기법을 적용할수록 실패 가능성은 줄어들고 혁신성이 낮은 대신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문제의 상황에 맞춰 창의적 사고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갭의 차이가 클수록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높은 기법을 선택하고 반대로 갭의 차이가 적을수록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낮은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창의적 사고 도구와 그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인드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인드맵은 영국의 전직 언론인 토니 부잔이 고안한 기법입니다. 고안 당시 천재들의 노트 필기와 인간의 뉴런 구조를 참조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디어 발상은 물론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인드맵 작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종이를 가로로 놓고 애용하는 잘 써지는 펜을 색깔별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제를 종이 한가운데 적습니다. 다음에는 주제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이때 주제에서 떠오르는 것 혹은 주제를 분해할 때 나오는 요소를 적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심 주제와 하위 주제를 곡선으로 연결하면서 그림을 그리며 하위 주제별로 또다시 아이디어를 적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 주제와 그 하위 주제를 곡선으로 연결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단, 더 이상 전개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며 주제의 확장과 전개가 한 장의 종이에서 진행되도록 합니다. 스캠퍼 기법은 브레인스토밍 기법을 창안한 오스본의 체크리스트를 1971년 밥 에이벌이 7가지로 단순화하여 재배열한 것입니다. 스캠퍼는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7가지의 방법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첫 번째 S는 섭스카이브입니다. 휘발유 대신 LPG, 물, 전기를 원료로 하는 자동차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두 번째 C는 컴바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듯이 초기 휴대폰은 전화를 주고받는 기능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문자, 사진 동영상, 일정 관리, 다이어리, 계산기 등의 기능은 물론 컴퓨터의 기능까지 합쳐진 스마트폰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세 번째 A는 어다트입니다. 케이크에 맞서 떡을 케이크 모양으로 만든다든지 피부에 바르기 편하게 하기 위해 구부러진 모양의 물파스를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만든 타요버스도 어다트의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M은 매그너 파일, 미니 파일, 모디 파일입니다. 김치 냉장고, 스마트폰의 액정 화면 크기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P는 Put to other uses입니다. 폐타이어를 담, 둑, 운동도구로 활용하는 것이나 생산 폐자재를 이용하여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 번째 E는 일레미레이트입니다. 지붕 없는 자동차, 단추나 재봉선을 없앤 옷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R은 리버스, 리플레이스입니다. 역경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름 상품을 겨울에, 반대로 겨울 상품을 여름에 할인해서 판매하는 것도 리버스의 사례이고 휴대폰의 특성에 맞게 자판 위치를 재배치한 것은 리플레이스의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연꽃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꽃 기법을 위해 우선 3-3의 매트릭스를 9개 준비합니다. 가운데 있는 매트릭스의 중앙 셀에 주제를 써 넣습니다.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좌상단 셀부터 시계 방향으로 써 내려갑니다. 사례의 주제는 조직과 정보 공유 활성화 방법입니다. 이후 칭찬하기, 금전적인 보상하기, 우수 정보 선정하기, 순환 보직 실시하기, 학습 조직 만들기, 벽 허물기 프로그램 도입하기, 성공 사례 홍보하기, TFT 활성화하기 등 8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연꽃 기법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좌상단 매트릭스의 중앙에 칭찬하기라고 써놓고 칭찬 방법 8가지를 다시 좌상단 셀부터 시계 방향으로 써내려갑니다.
사례에서는 칭찬 릴레이 하기, 말로만 칭찬하기, 말도 하고 선물도 주기, 혜택을 받은 팀에서 무등 태워주기, 사장님이 사내 방송으로 칭찬하기, 휴가 주기, 밥 사주기, 사부에 내기 등 8가지가 도출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금전적인 보상하기 방법 8가지부터 TFT 활성화하기까지 차례대로 아이디어를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강제결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결합법은 사전, 책, 인터넷 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선택한 단어를 주제와 강제로 결합시켜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로서 의자를 개선시키려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자주 방문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첫 번째 발견한 단어가 스케이트였습니다. 그렇다면 의자와 스케이트를 강제로 결합시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퀴를 개선하는 것, 피겨 스케이팅처럼 회전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회전 기능을 개선하는 것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단어를 발견해 나갑니다. 발견한 단어가 바퀴벌레였다면 이번엔 의자와 바퀴벌레를 결합하여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많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될 때까지 단어를 발견하여 결합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네틱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네틱스는 서로 관련이 없는 요소들 간의 결합을 의미하는 히라버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서로 다른 성질이나 관련 없는 두 요소를 비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고든이 개발한 기법으로서 여러 가지 유추로부터 아이디어나 힌트를 얻는 방법입니다. 유추의 방법에 있어서 직접 유추, 의인 유추, 상징 유추, 그리고 환상 유추가 있습니다. 직접 유추는 개선하려는 대상과 다른 한 대상을 선택하여 두 대상을 직접 비교시켜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통해서 스마트 TV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인 유추는 본인이 직접 개선하려는 대상이 되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자를 개선하고 싶다면 내가 의자가 되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생각한 후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상징 유추는 두 대상물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상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은 상징 유추를 통해 탄생한 문구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상 유추는 현실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접할 때 꿈 같은 공상을 현실과 결부시켜 실질적인 기발한 아이디어로 승화시키는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유추 방법입니다. 이번 시간 학습은 어떠셨나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에 앞서 학습 시작 전에 생각해 보았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자유현상법이 강제현상법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이 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결합법, 영꽃기법, 스캠퍼 등 강제결합법이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 등 자유현상법보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인드맵에는 아이디어 발상은 물론 기억력 증진의 효과도 있다. 이 답은 O입니다. 마인드맵은 천재들의 노트 필기와 인간의 뉴런 구조를 참조하여 구하는 것으로서 아이디어 발상은 물론 기억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시네틱스에는 직접 유추, 의인, 유추, 상징 유추 등 세 가지 유추 방법이 있다. 이 답은 무엇일까요? 네, 역시 X가 답입니다. 시네틱스는 서로 다른 성질이나 관련 없는 두 요소를 비교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시네틱스에는 직접 유추, 의인 유추, 상징 유추 외에 환상 유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 학습을 마무리하여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유사한 문제는 있어도 같은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다르고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와 목표 상태의 갭의 차이에 따라서 창의적 사고 도구를 선택합니다. 차이가 클수록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높은 기법은 차이가 적을수록 효율성이 높은 기법을 선택합니다. 자유연상법보다는 강제연상법이, 강제연상법보다는 유추법이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인드맵,
스캠퍼, 연꽃 기법, 강제 결합법, 시네틱스는 활용 빈도가 높은 창의적 사고 도구이므로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으면 좋습니다.